너무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로서는 인간다운 생활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북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차를 처음 본 것은 상당히 성장한 이후였습니다. 저는 역에 설치된 육교를 오르내리면서도 그것이 선로를 건너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단지 그것이 역 구내를 외국의 놀이터처럼 복잡하고 즐겁게 하이칼라로 만들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육교를 오르내리는 것을 제법 세련된 놀이로 철도청의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그럴듯한 서비스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것은 단지 손님들이 선로를 건너기에 편리하도록 설치한 계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갑자기 흥이 깨졌습니다. 또한 저는 어렸을 때 그림책에서 지하철이라는 것을 보고 이것도 역시 실리적인 필요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달리는 차를 타는 것보다 지하로 달리는 차를 타는 편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놀이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여 자주 알아누웠습니다. 누워있으면서 시트, 베개 커버, 담요 커버 등을 그야말로 쓸데없는 장식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것이 의외의 실용품이라는 사실을 20살 정도나 되어서 알고는 인간의 검소함에 눈앞이 캄캄해지며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시장길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는 집에서 자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멍청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로서는 시장길이라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가 고파도 저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주위 사람들이 자, 배고프지? 나도 그랬거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픈 법이야. 콩조림 먹을래? 카스테라 빵도 있어. 하고 법석을 떨기에 저는 타고난 아부 정신을 발휘해서 배고파 하며 콩조림을 10개 정도 입에 넣었습니다만 허기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물론 포식을 합니다. 그러나 허기를 느껴서 음식을 먹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진귀하다는 음식을 먹습니다.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남의 집에 갔을 때 나온 음식도 무리를 하면서까지 대부분 먹습니다. 그렇기에 어렸을 때 저에게 가장 괴로웠던 시간은 바로 우리 집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고향집에서는 10명이 넘는 가족이 전원 각자의 밥상을 두 줄로 늘어놓고 마주 앉아서 먹었습니다. 막내인 저는 물론 가장 아래쪽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그 방은 어두침침하였기에 점심때가 되어 10여 명의 가족이 잠자코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시골의 고리타분한 집안이라 반찬도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진귀한 것이나 고급스러운 것은 기대도 할 수 없었기에 결국 저는 식사 시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저는 그 어두컴컴한 방의 끝자리에 앉아 추위에 떨며 밥을 조금씩 입에 쑤셔 넣으면서 이 인간은 어째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밥을 먹는 것일까? 정말로 모두들 엄숙한 얼굴을 하고 먹는구나. 이것도 일종의 의식과 같은 것으로 가족들이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하여 어두컴컴한 방 하나에 모여서 밥상을 가지런히 늘어놓고 먹기 싫어도 말없이 밥을 씹으며 고개를 숙이고 집안에 떠다니는 영혼들에게 기도하기 위한 행위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제 귀에는 단지 못된 협박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신은 언제나 저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밥을 먹어야만 한다는 말처럼 난해하고 까다롭고 또한 협박 같은 느낌을 주는 말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저는 아직도 인간의 삶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듯합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행복의 관념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니고 있는 행복의 관념이 전혀 다른 듯한 불안. 저는 그 불안 때문에 밤마다 전전긍긍 신음하며 발광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행복한 것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자주 남들에게서 행복한 놈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만 제 자신은 항상 지옥과도 같은 느낌이 들며 오히려 저를 행복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쪽이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안락하게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재앙 보따리가 10개나 있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옆 사람이 짊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목숨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겪는 고통의 성질이나 정도를 전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고통, 단지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해결되는 고통.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한 고통으로 제가 지니고 있는 10개의 재앙 따위는 단번에 날려버릴 정도로 비참한 아비지옥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살도 하지 않고 발광도 하지 않고 정치를 논하며 절망하지도 않고 굴복하는 일도 없이 일상생활의 투쟁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들은 괴롭지 않은 것이 아닐까? 완전한 에고이스트가 되어 더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확신하고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간단하다. 그러나 인간이란 모두 그런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만점이 아닐까? 밤에는 편안히 쉬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꿈을 꿀까? 길을 걸으며 무엇을 생각할까? 돈? 설마 그것만은 아니겠지. 인간은 밥을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하지만
돈 때문에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도 모르겠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 수 없게 되어 나 혼자만 색다른 인간인 듯한 불안과 공포를 느낄 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익살입니다. 그것은 저의 인간에 대한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그 주제에 도저히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익살에 의해서만 간신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웃음을 지으면서도 내심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줄타기와도 같은 위기일발의 진땀나는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 대하여조차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며 또한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단지 두려움과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여 이미 능숙한 익살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저는 어느 틈엔가 한마디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도 저 혼자만 반드시 기묘하게 얼굴을 찡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의 유치하고 서글픈 익살의 일종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가족들에게 무슨 일로 야단을 맞아도 말대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소한 꾸지람이라도 저에게는 청천벽력처럼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서 미칠 것 같아 말대꾸는커녕 그 꾸지람이야말로 이른바 영구 불변하는 인간의 진리임에 틀림없다. 나에게는 그 진리를 수행할 힘이 없으니까. 이미 남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에게는 언쟁도 변명도 불가능하였습니다. 남들에게 욕을 먹어도 당연히 제가 심한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언제나 그 공격을 잠자코 받으며 내심 미쳐버릴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물론 누구나 남들이 비난하거나 화를 내면 기분 좋을 리가 없겠습니다만 저는 화를 내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사자보다도 악어보다도 용보다도 훨씬 무서운 동물의 본성을 발견하였습니다. 평소에는 그 본성을 감추고 있는 듯하여도 우연한 기회에 가령 소가 초원에서 얌전히 자고 있다가 갑자기 꼬리로 찰싹 배 위에 등에를 때려 죽이듯이 인간의 끔찍한 정체가 분노로 인하여 불시에 폭로되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언제나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의 전율을 느꼈고 이 본성도
또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자격의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제 자신에게 절망할 정도였습니다. 인간에 대하여 언제나 공포로 부들부들 떨며 또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행동에는 전혀 자신감을 지니지 못하고 혼자만의 고뇌는 가슴 속의 작은 상자에 숨긴 채 그 우울감과 초조함은 꼭꼭 숨기고 오로지 천진난만한 낙천성으로 위장하여 점차로 저는 익살스러운 괴짜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무엇이건 좋으니까 남들을 웃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남들은 내가 그들의 이른바 생활 밖에 있어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겠지. 하여튼 그 인간들의 눈에 거슬리면 안 된다. 나는 무다. 바람이다. 하늘이다. 하는 생각만 커져서 저는 익사를 떨어 가족들을 웃기고 또한 가족들보다 훨씬 불가사의하고 두려운 머슴이나 하녀들에게까지 필사적인 익사를 서비스하였습니다. 저는 여름에 유카타 속에 빨간색 스웨터를 입고 복도를 걸어다니며 집안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좀처럼 웃지 않는 맏형도 그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어이 요조야 어울리지 않아 하고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물론 저도 한여름에 스웨터를 입고 다닐 정도로 아무리 그래도 춥고 더운 것을 모를 정도의 괴짜는 아니었습니다. 누나의 각반을 양팔에 차고서 유카타의 소매 끝에 살짝 보이게끔 하여 스웨터를 입고 있는 듯이 위장하였던 것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도쿄에 업무가 많은 분으로 우에노 사쿠라 기초의 별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 달의 절반은 도쿄의 그 별장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에는 가족들 또한 친척들에게까지 어마어마한 선물을 사오는 것이 일종의 아버님의 취미와도 같았습니다. 언젠가 상경하시기 전날 밤 아버님은 아이들을 응접실에 모아놓고 요번에 돌아올 때에는 무슨 선물이 좋을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웃으며 물으신 다음 그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을 일일이 수첩에 적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요조는? 하시는 물음에 저는 우물거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갖고 싶으냐는 물음을 듣자마자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 것이든 좋다. 어차피 나를 즐겁게 해줄 물건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남들이 주는 물건은 아무리 제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싫은 것을 싫다 하지 못하고 또한 좋아하는 것도 머뭇머뭇 훔치듯이 전혀 즐기지 못하며 더구나 극도의 공포감에 전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에게는 양자택일의 능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훗날 저의 이른바 부끄럼 많은 생애의 중대한 원인이 된 습성의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잠자코 머뭇거리자 아버님은 약간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며 역시 책이냐? 아사쿠사 가게에 가니까 설날에 사자춤을 출 때는 사자타를 아이들이 쓰고 놀기에 적당한 크기의 것을 팔고 있던데 갖고 싶지 않니? 갖고 싶지 않니? 하는 질문을 들으면 이미 끝장입니다. 익살스런 대답이고 뭐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익살꾼으로서 완전히 낙제였습니다. 책이 좋을 겁니다. 맏형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님은 흥이 깨진 표정으로 수첩에 적지도 않고 탁 하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무슨 실수인가? 나는 아버님의 노여움을 샀다. 아버님의 복수는 분명히 엄청날 것이다. 지금 당장 무슨 수를 쓰더라도 무마시킬 수는 없을까? 하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며 생각한 끝에 살짝 일어나 응접실로 가서 아버님이 아까 수첩을 넣어두신 책상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내어 펼쳐서 선물 주문이 기입된 곳을 찾아 연필을 핥고는 사자탈이라고 쓴 다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자탈을 전혀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께서 그 사자탈을 저에게 사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님의 뜻에 맞추어 아버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겠다는 일념에서 심야에 응접실에 숨어들어가는 모험도 불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저의 비상수단은 결국 예상대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윽고 아버님이 도쿄에서 돌아오시더니 어머님께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 방에서 들었습니다. 아사쿠사의 장난감 가게에서 이 수첩을 펼쳐보니까 이것 봐, 여기에 사자탈이라고 쓰여 있잖아.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어라?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생각이 났지. 이건 요조의 장난이야. 그 녀석 내가 물었을 때에는 싱긋이 웃으며 잠자코 있다가 나중에 아무래도 사자탈이 갖고 싶어서 못 견디게 된 거지. 그 녀석은 워낙 괴짜니까 시치미 떼고는 여기에 적어놓은 거야. 그렇게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말하면 될 텐데 장난감 가게 앞에서 웃음이 나더군. 빨리 요조를 이리 불러와. 또 한편으로 나는 머슴이나 하녀들을 양실에 모아놓고 머슴 하나에게 피아노 건반을 마구 두드리도록 시키고는 저는 그 엉터리 곡에 맞추어 인디언 춤을 추어서 모두를 크게 웃겼습니다. 둘째 형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저의 인디언 춤을 찍었는데 현상된 그 사진을 보니 제가 허리에 두른 천 사이로 조금 자그만 고추가 드러나 있었기에 이것이 또한 집안 사람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것 또한 뜻밖의 성공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매월 새로이 발간되는 소년 잡지를 10권 이상이나 구독하였고 그 이외에도 갖가지 책을 도쿄에 주문하여 읽었기 때문에
메차라 쿠차라 박사라든지 난자몬자 박사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괴담, 강담, 만담, 에도코바나시 등의 그것들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기에 진지한 얼굴로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하여 집안 사람들을 웃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저는 존경받을 정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존경을 받는다는 관념도 또한 저를 몹시 두렵게 하였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남들을 속이다가 결국에는 어느 한 사람의 전지전능한 자에게 들통이 나서 호되게 당하고는 죽고 싶을 정도의 창피를 당하는 것, 그것이 존경을 받는다는 상태에 대한 저의 정의였습니다. 남들을 속여서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알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서 듣고는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그때의 분노와 복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보다도 흔히들 말하는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여 한 달이나 두 달 혹은 1년 가까이 드러누워 학교를 쉰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도 병 후에 몸으로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 가서 기말 시험을 쳐보면 학급의 어느 누구보다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건강이 좋았을 때에도 저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 가더라도 수업 시간에 만화 따위를 그려서 쉬는 시간이면 같은 반 학생들에게 그 그림에 대하여 설명하며 웃기곤 하였습니다. 또한 장문 시간에는 우스갯소리를 써서 선생님으로부터 주의를 들어도 저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사실 은근히 저의 우스갯소리를 재미있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상경하던 도중 기차에서 객차의 통로에 놓인 타구에 오줌을 누고 말았다는 실수담을 고의로 애처로운 필치로 써서 제출하고는 선생님이 분명히 웃으리라는 자신이 있었기에 교직원실로 돌아가는 선생님의 뒤를 살짝 미행하여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나서자마자 즉시 저의 그 장문을 다른 학생들의 장문 속에서 찾아내어 복도를 걸으며 읽기 시작하더니 크크 웃다가 이윽고 교직원실로 들어가자마자 다 읽었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다른 선생님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장면을 확인하고 무척 만족하였습니다. 익살꾼. 저는 소위 익살꾼으로 보이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존경받는 입장을 벗어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성적표는 전 학과에 걸쳐서 10점이었습니다만 품행만큼은 7점이나 6점이었기에 그것도 또한 집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본성은 그러한 익살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미 저는 하녀나 머슴들로부터 서글픈 짓을 배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비열하며
잔혹한 범죄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았습니다. 이것에서 또 하나 인간의 특질을 본 듯한 느낌마저 들었기에 힘없이 웃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었더라면 겁내지 않고 그들의 범죄를 아버님이나 어머님께 호소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조차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호소한다는 수단에 조금도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에게 호소하건 어머님에게 호소하건 경찰에 호소하건 정부에 호소하건 결국은 처세술이 좋은 사람들의 세상에서 잘 통용되는 주장에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닐까요? 반드시 편파적으로 되리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어차피 남들에게 호소해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역시 진실을 말하는 대신에 꾹 참고 익사를 계속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뭐야? 인간에 대한 불신을 말하자는 건가? 그래? 너는 언제 크리스천이 되었지? 하고 비웃는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 반드시 종교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인간은 서로 간의 불신 속에서 여호와고 나발이고 염두에 없이 태연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만 아버님이 소속하고 계셨던 정당의 유명인이 이 마을에 연설하러 왔기에 저는 머슴들을 따라 극장에 들으러 갔었습니다. 극장은 10,000원으로 이 마을에서 특히 아버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청중들은 눈이 내리는 밤길을 335 무리를 지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날 밤의 연설회에 대하여 마구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개회사도 엉망이고 그 유명인의 연설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이른바 아버님의 동지들이 격분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저희 집에 들러 응접실에 들어오더니 오늘 밤의 연설에는 대성공이었노라고 정말로 기쁜 듯한 얼굴을 하며 아버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머슴들까지도 오늘 밤의 연설에는 어땠느냐는 어머님의 질문에 아주 재미있었다고 대답하고는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그 머슴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연설회처럼 따분한 것은 없다며 탄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주 사사로운 일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로 속이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도 상처 입는 사람도 없이 서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정말로 완벽한 그야말로 맑고 밝고 명랑한 불신의 예가 인간 생활에 충만되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서로 속이며 지낸다는 사실에 그다지 특별한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익사를 떨며 아침부터 밤까지 남들을 속이고 있으니까요. 저는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 따위의 도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서로 속이면서도 맑고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인간이 난해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저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만 알았더라면 저는 인간을 이처럼 두려워하거나 혹은 필사적인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 생활과 대립하며 이토록 밤마다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제가 머슴이나 하녀들에 증오할 만한 범죄조차 아무에게도 호소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고 또한 물론 기독교 때문도 아니며 인간들이 요조라는 이름의 저에 대하여 신용의 껍질을 굳게 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마저 저에게 이따금 난해한 행동을 하는 일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리하여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는 저의 고독한 냄새가 본능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후각을 자극하여 훗날 제가 갖가지 사건에 휘말리는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저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실격 첫 번째 수기까지 읽어봤습니다. 뭔가 저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집중이 너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목도 되게 계속 잠기고 걸걸해지고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막 졸리고 그랬어요. 역시 저는 에세이 같은 게 어울리나 봅니다. 에세이는 좀 짧고 단순하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이라 그래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렇게 인간 실격 첫 번째 수기까지 읽어봤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잘 자요.